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부엌불을 켜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올리고 국을 데우는 동안 거실은 아직 조용한데 그 정막이 이상하게도 제 자리 같았습니다. 아들 도시락 반찬을 담고 손주 물병을 채워놓으면 그제야 숨을 한번 돌리게 되죠. 식탁에 4사람분의 수저를 먼저 놓고 제 수저는 마지막에 가장 구석에 둡니다. 누가 정해준 적은 없지만 늘 그렇게 배치되어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순서를 따르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 식탁에 앉으면 저는 의자 대신 싱크대 앞에 서서 움직입니다. 밥을 더 달라거나 국이 식었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손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 일정과 집안일을 짧게 지시하듯 말합니다. 어머니, 빨래랑 청소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부탁이라기보다 오늘 해야 할 목록을 전달하는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하고 앞치마 끈을 다시 묶습니다. 손주는 제 옆을 스치듯 지나가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제 방에서 나는 오래된 냄새가 싫다며 창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이불을 털고 바닥을 몇 번 더 닦습니다. 혹시 제가 이 집 공기를 더럽히는 사람은 아닌지 확인하는 마음이 됩니다. 식사가 끝나면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지고 남은 그릇은 전부 제 앞에 쌓입니다. 그제야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밥을 먹습니다. 국 위에 얇게 뜬 기름막을 걷어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죠. 창문 밖 골목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상담 일정이 적힌 안내서였고 제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다르게 흘러가겠다는 걸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탁 위에 놓인 종이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겉장에는 요양원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고 잔디밭과 웃는 노인들 모습이 크게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휴양지 안내서 같았지만 제게는 집 밖으로 나가라는 통지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그 종이를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종이를 집는 순간 뭔가 확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설이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다며 장점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간병인이 상주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제 건강을 걱정해서라기보다 집안 일정이 편해진다는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계획을 알려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입소 예정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업체 연락처와 준비물 목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옷가지와 세면도구, 약 봉투,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이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짐짝처럼 분류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고방 문을 열어 제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지난 옷은 버리겠다고 말하며 큰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주는 그 모습을 보며 제 방을 자기 방으로 쓰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 서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질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작업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각자 할 일을 하러 나가고 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아래 오래된 이불을 걷어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과 도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들입니다.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요양원 안내서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제 손바닥에 얹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는 사람이 꼭 저일 필요는 없겠다고 말입니다. 철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연 순간 올라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젊은 시절 공장 사무실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겉면이 닳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제 이름 세 글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이 적힌 물건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통장 아래에는 접어둔 등기권리증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종이를 펼치자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샀을 때 법무사가 설명해 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제 명의로 해두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괜한 걱정이라며 웃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주인이 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창문 커튼을 먼저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달력을 열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평일이고 관할 구청이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류가 오래됐으니 변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집안일을 먼저 마쳤습니다.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은행 가는 날인 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 통장과 권리증을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청 앞에서 내렸습니다. 민원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창구 직원에게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몇 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해 주었습니다. 저는 창구 옆에서 그 종이를 바로 펼쳤습니다. 소유자 항목을 먼저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제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변동사항 없음이라는 문구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제가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된 느낌이었습니다. 민원실 벽에는 재개발 관련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소를 다시 보니 우리 집이 포함된 구역이었습니다. 보상 절차와 일정 안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고문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큰 변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구청을 나와 근처 은행에도 들렀습니다. 통장 잔액과 계좌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쓰지 않았던 계좌라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상한 눈빛 없이 업무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확인 도장을 찍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조용히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침과 같은 거리인데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발밑에 작은 땅 한 조각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누가 저를 쉽게 밀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꼭 끌어안고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구청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점심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손주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집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방은 방 구석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들이 제 마지막 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연락해 상담을 잡아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도면과 자료집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물소리를 일부러 줄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재개발 일정과 보상 방식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철거 시기와 이주 대책, 그리고 예상 보상금까지 언급했습니다. 금액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아들도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습니다. 종이 위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재산보다 더 중요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꺼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에서 서류를 찾다가 결국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소유자란을 다시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불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불리지 않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부엌에서 불러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를 흔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류를 받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처음 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제게 소유자 맞으시냐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네, 제 명의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새삼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손주도 제 옆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며느리는 제게 차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의자도 가운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재개발 절차가 복잡하다며 같이 상의하자고 말했습니다. 말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반찬이 제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손주는 제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지 않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친절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재산 관리가 어렵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행 업무와 세금 문제가 복잡하니 가족 명의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을 준비해 두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처리하자고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제 손에 모였습니다. 사인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의 무관심과 오후의 과한 친절이 선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결국 변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이 평소보다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 문을 닫아두었지만 가족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사 비용 같은 단어가 계속 오갔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처럼 숫자만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의에 같이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와 공책, 볼펜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의자에 앉아 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표에는 월별 생활비와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정리해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비, 식비, 전기세, 간식비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사용한 돈을 모두 합산한 목록이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상금에서 빼면 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계산이 합리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표 맨 아래에는 어머니 몫이라는 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몇 줄의 숫자로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노후를 걱정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몫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산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가져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괜히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의 속내를 다 본 뒤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법률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2층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그리고 어젯밤 받은 계산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소유권이 제 단독 명의이므로 법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요구해도 강제로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도 있고 신탁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제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제 의사라는 표현이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의 결정에 따르기만 했으니까요. 상담을 마친 뒤 곧바로 무료급식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작은 건물이었고 점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채소를 다듬고 큰 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책임자는 운영비가 늘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낡은 냉장고와 오래된 식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필요한 금액과 계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장학재단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작은 책상 몇 개와 서류 처리 전부인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원은 장학금이 늘 모자라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지원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쫓겨나는 사람 같았는데 오늘은 선택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방 속 서류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가 아니라
어떻게 쓰일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상금 수령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서류가 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양해를 구했다며 함께 은행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손주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곁을 지켰지만 이유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조용히 챙겼습니다. 은행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가족들이 제 양옆으로 붙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종이를 슬쩍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 명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와 세금 처리를 대신해 주겠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뜨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등기 확인서와 계약서를 대조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조용하고 기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직원이 이체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 공기가 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무료급식소와 장학재단 계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통장도 함께 꺼냈습니다. 직원에게 2장의 종이를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제 몫은 남기고 나머지를 이체해달라고 차분히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제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을 부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까지 비워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밥 먹고 병원 다닐 만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 발로 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체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처리 완료를 알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금액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잔액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본인 결정이므로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영수증과 확인서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구를 떠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 뒤를 따라왔지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길을 건넜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봐두었던 작은 집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지내기에 충분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계약만 하면 됐습니다. 가방 속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가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가자 중개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집을 보러 왔던 분 아니냐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지낼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시장과 병원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거리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이름의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첩,
약 봉투, 통장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는데 상자 2개면 끝이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가 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쫓겨나는 기분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새 집 문을 열자 빈 방이 조용히 저를 맞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근처 무료급식소에 들렀습니다. 손이 모자라 보여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국을 나르며 함께 일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밥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식탁도 자리도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밥을 떴습니다. 그 사소한 순서가 제겐 큰 변화였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통장에는 앞으로 살아갈 만큼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은 필요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